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우리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밤 항공기를 급파합니다. 현지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한국인 체류객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신속한 귀국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마스 기습에 반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내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보궐선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패배 책임론의 분열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지도부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쇄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민주당은 승리 도취를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 힘을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수원 등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도 추가로 드러나는 가운데 올해 안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항공기를 투입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기는 이르면 오늘 밤 출발할 거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긴급 공지를 통해 귀국을 원하는 이스라엘 여행객과 재외 국민을 위해 이르면 오늘 밤 항공기를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든 다양한 방식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출발 시각은 미정입니다. 외교부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으로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현재 우리 교민 540여 명과 여행객 180여 명 등 72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데 앞서 외교부는 이들이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직항편 등이 상당수 결항되면서 하늘길이 막혀 우리 국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늘 두바이에 머무는 기업 주재원과 관광객 귀국을 돕기 위해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항공편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가 결항하면서 육로 등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지상군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전단을 뿌리고 연일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란이 배후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또 시작됐습니다. The injuries that were found on the bodies of the killed found signs of torture on the bodies like anything they've ever seen in their life, and some of them. 거리에는 아랍어로 적힌 이스라엘의 전단지가 미리 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야만적 행동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하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공습에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병원은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والجرحى ممكن أن يستشهدوا في أي لحظة ولا نستطيع تقديم الخدمة لهم بسبب العدد الكبير نقص الإمكانيات نقص الأدوية الوضع خطير جدا.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에도 병력이 속속 모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사이에는 몇 차례 교전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스와 알레포 공항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도움을 기정사실화하며 대놓고 이란을 몰아붙였습니다. Ohne iranische Unterstützung über die letzten Jahre wäre die Hamas zu diesen präzedenzlosen Angriffen auf israelisches Territorium nicht fähig gewesen.
하마스 관계자도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등과 최고위급 수준에서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고 유엔이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동을 명령했다며 이걸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통보는 가자지구 주민뿐 아니라 유엔 직원과 학교, 보건소와 병원 등 유엔 시설로 대피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일주일째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사망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통보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촉발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을 합친 사상자 규모는 이제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약 1,300명, 부상자는 약 3,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448명, 부상자는 6,86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얼마나 많은 무기가 어떤 경로로 팔레스타인까지 흘러들어갔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무기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마스 무장단체 대원이 손에 든 무기를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으로 추정됩니다. 이 로켓은 그동안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돼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북한산 무기가 쓰인 정황이라면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전부터 북한제 F7 로켓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번 무력 충돌에서는 이외의 다른 북한제 무기들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땅굴도 북한의 기술과 장비로 구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전부 다 이 땅굴을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화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를 완전히 그냥 거미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지하의 거미줄처럼 만든 그 기술, 장비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북한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수천만 불을 주고 그 기술과 장비를 갖고 와서 지금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고 북한산 그 122mm, 그다음에 북한산 이 수류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마스한테 이것도 2014년도 상황입니다. 넘어갔다는 것도 보고서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북한이 오늘 직접 반박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 명의로 작성된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 배후로는 미국을 지목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미국이 북한과 하마스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결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동 전문가로 많이 알려지시긴 했지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년 넘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취재뿐만이 아니고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의 분쟁과 내전 지역을 취재하는 취재진입니다. 예, 그 오늘 오전에도 현지에 있는 언론인과 연락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현지 상황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자 지구가 봉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연결이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의 대피라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가자 현지 소식이 이제 빨리빨리 전해지지도 않고 또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사회적 약자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 같은 네. 경우는 뭐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아이들끼리 이제 대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돌 상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을 좀 그려보면요. 하마스가 통치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군이 집중 포화를 퍼붓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이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강력한 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정밀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한 전력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계속 가자 쪽에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군이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 전해드렸는데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24시간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됩니까? 네,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전쟁에서는 전쟁법이라는 게 있어서 비무장 민간인을 그 무장한 군인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피난을 하라는 그런 경습 공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자 지구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콘크리트 차단막으로 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또 바로 옆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정부 쪽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남쪽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대피를 하고 또 대피 경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가자 주민들은 지금 남쪽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유엔은 그 대피 명령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전을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도 지상전이 있긴 했었죠. 제가 2001년도에 팔레스타인 쪽 취재를 처음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가자 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대부분이 민간인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네. 지금 지상전이 들어가게 되면 죄 없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는 그 부분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하고 예. 또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부분들이 양측의 어떤 강력한 전력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쪽에서도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또 이게 이 전쟁의 어떤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민간인 희생이 뜨거운 감자처럼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포 공격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군이 투입됐을 때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될 수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지상군이 투입이 되게 되면 병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가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과 아군이 구분이 잘 안 갈 거잖아요. 그리고 무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분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민간인 희생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도 뭐 이 가자지구 쪽에서 이런 비슷한 무력 충돌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험상 이제 양측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충돌, 그러니까 무력 충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안 접경 지역에서도 지금 교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은 그쪽의 나라를 건국함으로써 굉장히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그동안 크고 작은 무력 충돌들이 있었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실제 200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과 전면전 전쟁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의 적이 동지인 거죠. 그래서 하마스는 사실 이슬람 수니파예요. 네. 그리고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은 이슬람 시아파임에도 네. 불구하고 이럴 때에는 그 같은 적을 상대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 전체의 어떤 분쟁, 충돌 이런 걸로 번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의 모든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의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랍 국가나 이슬람권에서 서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함께 뭉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 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양쪽이 서로 민간인 희생 쪽으로도 집중할 수도 있는 사태로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군사적 무기가 얼마만큼 다 모이냐에 따라서 더 큰 화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길게 아주 심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적어도 이번 충돌에 있어서는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떨어지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가장 놀란 거는 5,000발이나 되는 로켓을 쏴서 아이언돔을 괴멸시켰다. 이것부터가 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거든요. 하마스의 로켓은 지금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수단이라든지 이집트 쪽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계속 재료를 네. 개미처럼 이렇게 들고 와서 조립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로켓이 굉장히 작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5,000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어떻게 숨겼으며 이스라엘은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하마스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이스라엘 내부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네타냐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에 있었고 네. 심지어는 본인의 가장 큰 뒷배인 이스라엘 군이 예비역들이 네타냐후 정부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기가 경각에 달한 상황이라 이 상황을 정리하기도 되게 바빴고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지금 수혜자는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사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 정권이 위태위태했다면 그 하마스 입장에서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허를 찔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럴 때 허를 찔러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의 전쟁은 화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전전과 정치력으로 하는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원초적인 궁금증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무장하는 걸 몰랐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알고도 그냥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마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시민들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보라는 이슈로 네타냐후 정부는 계속 덮고 왔는데 이런 전략이 가장 크게 먹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취재를 더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물론 국민들의 희생이 크긴 합니다만 이걸 반격함으로써 어떻게 극복해냄으로써 좀 여론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 유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면 당신들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취재할 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거의 흑아니면 100 이런 식으로 전면전을 붙었다면 예.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진 게 팔레스타인 주민 중에도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타냐후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엮여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전이 일주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가자지구 주민들 모두 남쪽으로 대피하라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교전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좀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간인 희생이 크고요. 그중에 이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공습 경보가 울려도 이게 무슨 경보인지 파악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그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공습 경보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가자 지구에 폭격이 있었을 때 가장 큰 희생은 아이들과 장애인,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자들이 훨씬 더 폭격에는 취약하다는 걸 제가 그동안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이라도 좀 더 대피할 수 있는 대책을 국제사회가 더 만들어주고 전쟁을 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하마스가 10대 소녀들을 몰아넣고 수류탄을 던졌다는 증언이 있어요. 준비된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 girls and teenagers that put in the same room 3 hand grenades and it's over. This is a massacre. They threw a grenade or something, it exploded. The last thing my dad said is he lost his arm and then my mom died on top of me. 네, 이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을 원하는데 팔레스타인에도 다 무장 투쟁을 하는 정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건한 정당도 있기 때문에 이 양측이 항상 정쟁을 했었는데 하마스는 한 번 정권 창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정권 창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정권 창출했을 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잔인한 작전을 했던 거는 옛날에는 먹힐 수 있었던 작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말하자면 벼랑끝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하마스는 전쟁에서 여론전에 밀려서 혹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도 이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질극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저께 이제 일부 인지를 풀어주면서 그걸 또 동영상으로 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마스도 지금 민간인의 희생을 더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다라고 본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게 교전 초기에는 이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세를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많이 약화됐다라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감청이나 이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 갈 때도 제가 어디 다녔는지를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는 다 알 정도로 굉장히 감청에 특화된 그런 군대들도 있고 그런데 그 기습 공격 당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이스라엘군이 몰랐을까라는 것도 그러니까 20년 다니면서 봤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민간인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군 정보를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 이런 의심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로켓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땅굴을 통해서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감청이 다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면 또 벼랑끝 전술을 하마스는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마스가 지금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다면 거기 지금 납치돼 있는 인질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성과 아이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거 보면 본인들도 자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국제사회에서 중재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 지금 빨리 재개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모든 전쟁은 저는 취재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서로 협의와 중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끝은 마지막에 꼭 책상에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이 상황이 전 세계 일파만파 지금 여파가 오는 와중에 가능하면 빨리 전쟁을 끝날 수 있는 중재 노력을 국제사회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보복 과정에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 어떤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네,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백린탄 희생자들의 시신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백린탄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백린탄이 뭐 엄청 화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탄을 맞고 죽은 시신을 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백린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린탄 사용은 그동안 충분히 이스라엘이 이용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하마스가 비판하는 입장이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서로 모여서 금지하기로 한 무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쓰지 말기를 적극 국제사회가 요청을 해야 되고, 전쟁도 전쟁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보호에 세계가 같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몰라도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위치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백린탄을 쓰고 이런 게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오랜 전쟁 동안 사실 자신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팔레스타인이나 사실 이스라엘이나 뭐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쓰고 뭐 이런 건 다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피해 의식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4차 중동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전 국민이 모여서 자기네 땅을 지키기 위해 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곳은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인 그러니까 동정 시각들이 많았지만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그것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둘은 사실 멈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 지금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왔던 전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노력들이 저는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더 대규모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요. 주 일본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대표라고 합니다. 왈리드 시암이라는 인물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파괴를 가져오는 그 어떤 종류의 종교 운동에도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불법적 정복 활동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빚어진 거다. 이거는 하마스와도 선을 긋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내부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하마스가 저렇게 공격을 하면 가자 지구가 봉쇄되고 가자 지구를 공격할 거라는 걸 하마스가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하마스가 공격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시민 입장에서 말릴 수 있다면 말릴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여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크게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또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무력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하지만 그동안 팔레스타인 사회는 국제사회에 많은 노력, 자기네들이 자치구이지만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하마스는 무력이라는 것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진 게 무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마스 입장에선 자신의 존재감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팔레스타인 시민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일으킨 하마스 입장에도 굉장히 배타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땅과 또 가족들을 죽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졌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지상전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김영미 PD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화하는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속에 각국 정부 외 대학생, 시민단체 찬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은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하버드대 학생단체 30여 곳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에 이스라엘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자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 시내에 대형 트럭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성명을 낸 하버드생의 이름과 사진을 띄우고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서며 유대인 혐오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에서는 폭행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캠퍼스 안팎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각각 열리고 있던 도중이었는데요. 시위대 중 일부가 이스라엘 학생을 폭행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대학가의 이스라엘 규탄 대자보가 잇따라 내걸리고 있고요. 며칠 전엔 도심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랜드마크는 희생자 추모의 불빛을 켰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도 이스라엘 국기 색깔로 물들었고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서는 이스라엘 국기가 불태워지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군 투입 등 확전의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찬반 집회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를 놓고 지도부 책임 논의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수긍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는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듣겠다며 공개 최고위 대신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차례로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면담 이후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할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지 여부인데요. 면담을 마친 지도부들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고강도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도부 인적 쇄신 등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연히 책임감은 가져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면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한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해병대원 고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최근 정부의 인사 실패가 잇따르고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 기조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물론 당내에선 승리에 도취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조심하는 기류도 뚜렷한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견제도 여전해서 이 대표가 국회에 복귀한 뒤 본격적으로 보일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9월 3주차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4%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은 26%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가운데 어떤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이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교 시간대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고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등교에 나선 학생 등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기자입니다. 서울 행천동 고등학교 앞길에 사람들이 들것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다급한 손놀림으로 응급처치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쯤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에 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은 겁니다.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설물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컸어요. 큰 소리로 사람 다쳤다면 죽을 정도인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지나던 60대 여성은 차에 치여 어깨가 골절됐고 등교하던 고등학생 2명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보도침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던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전세값이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서울 송파구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5천여 가구가 모여있는 잠실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이 최근 1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8억 3천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인근에 만세대가 모여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초 7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9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0달 사이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6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상승폭은 지난주 0.16%에서 0.11%로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호 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습니다. 전세값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서울의 경우에는 매물도 올해 초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업체 아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매물은 3만여 건까지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물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 거래 비중은 전체 62%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전세 사기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상승 영향으로 거래 비중이 47%까지 급감했지만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지난해 최고 연 6%대까지 상승했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3%대까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걸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 3년 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에 전세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120억 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는 이런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고요? 네, 이르면 12월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2월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구상 채권이 2억 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을 받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건 아닌데요. 명단 공개 대상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2개월 동안 소명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명단에 포함되면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금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됩니다. 공사는 12월 넷째 주 1차 위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허그 홈페이지, 안심 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장 어디 있어? 그 서장 남천동 살지? 이게 어째 돌아가는 겁니까? 최 사장님 무사할 것 같아요.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그만해. 내 절대 못 잡아라. 영원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쟤한테 득대면 친구고 안 되면 뭘 수지.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반정부 성향 민간인 사찰 폭로로 어수선했던 여론을 전환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6,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실탄과 총기를 지급하며 무장했다.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범지대 및 마약 사범을 단속하며 범죄 조직을 소탕했고 미성년자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척결하고자 했다. 대통령께서 이왕 선포하신 거니까요. 좀 더 강력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폭력 조직을 와해시키고 2년 동안 1,421명을 검거했다. 국내 3대 조직 중 하나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초는 종교에 귀해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텔들의 도박장 운영권을 강탈하며 조직을 운영하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났지만 죄 없는 사람들까지 체포하며 인권 침해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마스와 일주일째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며칠 안에 가자시티에서 작전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남서부 가자 지구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서 며칠 안에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이게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도심의 상징 광화문. 조선시대 왕이 걷던 길과 계단이 100여 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아 모레 시민에 공개됩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시작점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출입했던 통로였는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며 보던 이 하얀 배경의 검정 글씨 현판이 옛 모습으로 복원이 됩니다. 경복궁 영건일기 기록 등을 보니까 원래는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씨였던 걸로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현판으로 바꿔 달게 됐습니다. 광화문 앞 월대도 복원이 됩니다. 월대는 1866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광화문 앞에 만들었던 건데요. 길이가 48.7m, 너비가 29.7m에 달하는 널따란 계단식 단입니다. 한가운데를 보면 너비 7m에 달하는 왕의 길 어도가 있는데요. 월대는 주로 국가 행사, 임금과 백성의 소통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이 공간은 1923년 일제가 전차 노선을 깔며 훼손이 됐습니다. 선로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문화재청이 2018년부터 5년여간 조사와 복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라졌던 월대 동물 조각상 한 쌍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하면서 월대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이 된 건데요. 월대 복원으로 광화문 양쪽에 서 있던 해태상도 지금보다는 좀 멀찌감치 새 위치를 잡습니다. 해태상은 원래 지금의 정부 서울청사 정문쯤에 세워져 있던 걸로 알려져 있죠. 복원된 조선시대 왕의 길, 일요일 기념행사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휴일, 역사 나들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경북 경주 월정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왕이 실제로 오가던 다리인데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는 신라 문화축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니까요.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막한 신라 문화축제는 15일 일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기대감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화백제전은 월정교 수상 특별무대에서 펼쳐지고요. 신라왕 추대식에 실제 문중이 참여하고 화려한 불꽃 드론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봉황대 일대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실크로드 페스타가 열립니다. 그 밖에도 달빛 난장, 화랑무도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선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주 24도, 서울과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며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집니다. 축제 즐기러 오신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주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